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 30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30살, 이 나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설렘, 아니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 커리어,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시기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권의 책이 제 30살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화려한 스펙도 완벽한 영어 실력도 없었던 한 여성이 구글에서 디자이너이자 임원으로 성공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30대가 불안을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책의 핵심 메시지와 저에게 준 교훈을 함께 나눠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한 발짝 더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잠깐!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PDF 자료를 아래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본론 1. 평범한 시작, 비범한 도전. 먼저, 이 책의 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녀는 화려한 스펙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실력이 부족했고 대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늘 스스로를 의심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는 구글이라는 글로벌 기업에서 디자이너로, 나아가 임원으로 자리 잡았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미국 유학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일리노이 공과대학교 디자인 대학원에 지원했을 때 그녀는 토플 점수가 기준에 미달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직접 교수들을 찾아가 자신의 열정과 가능성을 설득했고 3곳의 대학원을 방문한 끝에 결국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장면 상상해보세요. 영어도 완벽하지 않고 스펙도 부족한데 당당히 교수 앞에 서서 자신을 어필하는 모습. 이게 바로 그녀의 첫 번째 교훈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도전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부족한 점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가요? 영어가 안 된다, 스펙이 부족하다, 자신감이 없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세요. 그녀는 문제 발견, 문제 정의, 문제 해결이라는 3단계 접근법으로 도전을 극복했어요. 이 과정은 단순히 학문적 성공을 넘어 그녀의 커리어 전반에 걸쳐 핵심 원칙이 되었죠. 자, 이 3단계 접근법이 구체적으로 뭘까? 다음 장에서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본론 2. 구글의 치열한 평가 시스템과 공감의 힘. 이제 저자가 구글에 입사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구글, 이 이름만 들어도 설레면서도 압박감이 느껴지죠. 저자는 구글의 업적 평가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치열한 문화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구글의 평가는 약 2달에 걸쳐 진행되는데 이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먼저, 직원들은 자신의 성과를 화려한 문장으로 정리한 자기 평가서를 작성해야 해요. 그 다음엔 6명에서 7명의 동료가 참여하는 동료 평가가 이어지죠. 마지막으로 매니저들이 모여 점수를 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다고 해요. 상상해보세요. 2달 동안 계속해서 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직원들에게는 이 과정이 정말 고역스러웠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감수성이 높은 디자이너들이 자존감에 상처를 입거나 위축되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회사에서 평가받을 때 내가 부족한 것만 부각되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저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그녀는 우물안개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구글 디자인 그룹 전체에 공유했어요. 이 이메일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다. 평가가 나의 가치를 전부 말해주지 않는다. 이 메시지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동료들이 자신의 불안과 고충을 공유하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얻었죠. 심지어 몇몇은 저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저는 소통의 힘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혼자 힘들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당신의 불안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죠. 자, 이 소통의 힘이 어떻게 더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본론 3인간 관계와 스트레스 관리, 나를 지키는 법.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바로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이죠.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상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누군가에겐 나도 이상한 사람일 수 있다. 이 말 정말 공감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직장에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라고 속상했던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저자는 직장에서 감정 노동이 월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상사나 동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돈을 버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해요. 그리고 그녀가 제안하는 스트레스 관리법은 두 가지예요. 먼저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보다는 내 감정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세요. 다음은 상황 종료예요. 갈등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세요. 이 두 가지는 모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방법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직장에서의 갈등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반응했는지 돌아봤어요. 예를 들어 동료와 의견이 충돌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썼던 적이 많았죠. 하지만 저자의 조언대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즉 내 태도와 반응에 집중한다면 훨씬 더 생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저자가 어떤 사례를 통해 이걸 보여줬는지 더 궁금하시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비밀을 풀어볼게요. 본론 4자기의 나를 아는 첫걸음. 이제 커리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30살, 우리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죠. 저자는 이 모든 고민의 시작점으로 자기 이해를 꼽아요. 내가 어떤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자는 유체이탈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라고 조언합니다. 이게 뭘까요? 쉽게 말해, 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특정 업무를 좋아한다면 그 이유가 뭔지 깊이 파고들어야 해요.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 때문인지, 체계적인 작업을 좋아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들과 협업하는 게 좋아서인지.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어떤 환경이 나에게 맞는지 알 수 있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종종 이 일을 해야 하나, 저 일을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정작 내가 왜 그 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빛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커리어 고민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책은 그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자, 그 방법이 뭔지 더 궁금하시죠? 계속 따라와 보세요. 본론 5문제 해결자로서의 역량 기업이 원하는 인재. 자, 이제 기업이 진짜 원하는 인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까요? 저자는 단언해요. 기업은 기술자보다 문제 해결자를 원한다. 특히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는 문제 발견과 문제 정의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는 3단계 역량이 핵심적으로 평가된다고 해요. 특히 디자이너에게는 사람을 이해하는 촉이 필수적이에요. 소비자, 제품, 서비스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이죠. 예를 들어 면접에서 지원자는 단순히 내가 이 일을 했다고 말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어떤 문제를 발견했고 그 원인이 뭔지 분석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면접 준비를 할 때 얼마나 결과만 강조했는지 반성했어요.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말하는 대신 이런 문제를 발견했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말하는 게 훨씬 설득력 있죠. 여러분도 지금 면접이나 승진을 준비하고 있다면 2, 3단계 접근법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접근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저자가 어떤 사례를 들었는지 더 궁금하시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본론 6 인정받는 인재가 되기 위한 전략. 이제 구체적인 성공 전략을 알아볼까요? 저자는 인정받는 인재가 되기 위해 3가지를 제안해요. 회사의 수익 모델 이해. 예를 들어 구글의 주 수입원은 광고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화려한 디자인보다 클릭률을 높이는 알고리즘에 집중해야 하죠. 큰 그림 파악도 중요해요. UX 디자이너는 제품 기획부터 고객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사용자 경험을 고려해야 해요. 우선순위 설정은 문제의 빈도, 가시성, 치명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명확해요. 첫째, 고집 부리기. 작은 이슈에 집착하다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둘째, 적 만들기. 감정 싸움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인간관계를 망가뜨리죠. 셋째, 함몰되기.
자신의 아이디어가 거부되었을 때 상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배운 점을 다음에 활용해야 해요. 이 부분은 저에게 정말 큰 깨달음을 줬어요. 저는 종종 작은 문제에 매달리거나 동료와의 의견 충돌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자의 조언대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큰 그림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직장에서 고집 부리거나 감정 싸움에 휘말린 적이 있나요? 이 전략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다음 장에서 더 깊이 알아볼게요. 본론 7. 구글의 독특한 기업 문화. 자, 이제 구글의 독특한 기업 문화를 들여다볼까요? 저자는 구글에서 경험한 5가지 문화 충격을 소개해요. TGIF 미팅은 전 직원이 모여 가볍고 유쾌하게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심지어 구글 창업자들이 직접 사회를 본다고 해요. 도리 시스템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올리고 투명하게 답변받는 시스템이에요. 질문의 수위가 거침없다는 점이 놀라워요. 개방성과 투명성은 대부분의 문서가 공유되고 클라우드를 통해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해요. 자발적 공유와 협력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지식을 공유해요. 영향력도 중시해요. 역할과 책임이 모호한 대신 자율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문화예요. 특히 TGIF 미팅과 도리 시스템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상상해보세요. 회사의 모든 직원이 모여서 창업자와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고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는 모습. 이런 개방적인 문화가 직원들의 창의성과 동기부여를 얼마나 끌어올릴까요? 여러분의 회사는 어떤가요? 이런 문화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문화가 어떻게 저자의 성공에 기여했는지 더 궁금하시죠? 계속 따라와 보세요. 본론 8. 중심의 리더십. 저자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람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요. 각 직원의 성향, 사정, 컨디션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리더의 책임이죠. 예를 들어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 직원과 팀워크를 선호하는 직원을 구분해 업무를 배정해야 해요. 또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성과가 저하된 직원을 무조건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의 잠재력을 믿고 지원해야 한다고 해요. 이 부분은 저에게 리더십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리더는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팀원 각자의 강점을 살려 모두가 빛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죠. 여러분은 어떤 리더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리더라면 어떤 팀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이 책은 리더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료로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본론 9. 영어와 커뮤니케이션 자신감의 힘. 저자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직장에서 주눅들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해요. 하지만 그녀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를 극복했죠. 바로 3가지 요점을 정리하는 습관이에요. 회의에서 복잡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핵심을 3가지로 요약해서 말하면 명확하게 전달되더라고요. 또 구글의 동료 평가 시스템도 인상 깊었어요. 동료 평가에서는 잘한 것 1가지, 더 잘할 수 있는 것 1가지를 구체적으로 쓰도록 요구해요. 이 방식은 피드백을 실질적이고 명확하게 만들어주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모호한 피드백을 주고받았는지 반성했어요. 예를 들어 잘했어 대신 이런 점이 정말 좋았고 이런 점을 개선하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여러분도 영어나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주눅든 적 있으신가요? 저자의 이 간단한 방법들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었는지 더 궁금하시죠? 끝까지 함께 해보세요. 본론 10. 태도의 중요성.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기업이 일 잘하는 사람보다 태도 좋은 사람을 선호한다고 단언해요. 특히 협업과 창의성이 중요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더욱 그렇죠. 저자는 스스로 자발적 프로 이직러라고 부르며 11번째 직장을 거쳤다고 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평균 근속 연수가 3년 미만일 정도로 이직이 흔한데 이 과정에서 좋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특히 구글의 내부 추천 제도는 좋은 태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줘요. 추천하는 사람의 신뢰도까지 평가되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추천하려면 평소에 신뢰를 쌓아야 하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직장에서의 태도가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동료와의 관계, 미래의 기회까지 연결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태도로 일하고 계신가요? 이 책은 좋은 태도가 어떻게 성공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비밀, 지금부터 정리해 볼게요. 결론. 30살의 불안을 성장으로 바꾸는 법.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 같은 30대가 불안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실질적인 지침서예요.
저자는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도전하고 공감과 소통으로 동료들과 연결되고 자기 이해를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죠. 이 책에서 제가 얻은 주요 교훈은 5가지예요. 도전에 용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열정과 문제, 해결 능력으로 길을 열 수 있어요. 공감과 소통,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공유하면 큰 위로가 됩니다. 자기 이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커리어의 첫걸음이에요. 태도의 중요성, 좋은 태도는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합니다. 사람 중심의 접근, 동료와 리더로서 모두가 빛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이 책은 저에게 30살의 불안을 딛고 일어설 용기를 줬어요. 특히 우물 안개구리 메시지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강렬한 외침이었죠. 여러분도 지금 불안과 고민 속에 있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제 블로그에서 주요 내용을 요약한 PDF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